저 커피 왔네. 네. 아. 커피가 왔습니다. 아 커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맞다. 뽀시락뽀시락 거리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리더라고. 방송국 PD도 참 어려운 일이다. 뭐 마이크가 워낙 민감해. 커피 사다가 또 킁킁거리는 소리도 다 들어가고. 근데 어제 3시에 깨 있던 사람 누구예요? 저요. 진이 형이죠? 3시에 누가 깨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카톡 읽었더만 숫자가 빠지잖아요. 숫자가 딱 2가 남아있는데 이거 장 작가님은 그 시간에 잘 주무시니까 우영 PD님도 잘 것 같고 왜냐면 안 주무셨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안 한 거 보면 이거는 우영 PD 아니다. 그럼 이건 성한 PD랑 진이 형이구나. 아우 커피 맛있다. 아 진짜 카톡에 딱 그 원고 그 올라온 시간이 진짜 한 거의 3시쯤 보내셨길래 깜짝 놀랐었어요. 맞아요, 그때요. 새벽 3시에. 저는 직업병이 있어서 원고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잠을 자요. 제가 다 들어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다 확인 안 하고 잠자는 날 사고 난다. 꼭 그러지. 안 줄 사람들이 아닌 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 삐지를 뭘 깔지? 삐지요? 자, 비가 오니까 비가 왔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깔아주세요. 비처럼 음악처럼. 삐지 준비 좀 해줘요. 자 지금 이 소리는 저희 윤상원 PD가 자 오늘도 손에 잡히는 경제 본방보다 유익하고 본방보다 인기 있는 커피타임 재밌어요라고만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고민이 많아요. 커피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이제는 본방은 안 듣고 커피타임만 붙는 이것만 해도 느꼈어요. 본방은 안 들었는데 커피타임을 들은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죠? 커피타임 들었다고. 저희는 이렇게 하다가 커피타임이라는 새로운 클났다. 프로그램으로 클났어. 성경제가 없어지고 커피타임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제 팟빵에 어떤 분이 그거 남겨주셨어요. 매블쇼 다음으로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거기 밑에다 김현우 소장이 왜요? 아니 다음으로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2등은 싫어요. 왜요? 2등이 싫어서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재밌게. 예, 오늘 박세훈 작가가 아이템을 준비해 왔는데 방송 예. 시간이 모호해서 못했어요. 예, 전 안 할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배치해놨어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들 중에 이제 미술품을 기증하기로 했는데 네. 이거 뭐 그냥 기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기증 안 했으면 그렇죠.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되냐. 예. 이거 그리고 기증하기로 한 그림이 지금 시가 한 3조 원 된다고 신문들은 쓰고 있는데 꽤 부풀린 거겠죠? 그건 뭐 알 수는 없죠. 많을수록 느낌이 좋잖아. 기부 많이 한 느낌이 드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감정 평가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감정 평가라서 해본 적이 없으니. 네.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풀려질 수도 있죠. 어쨌든 예를 들면 남긴 할아버지가 화가였어. 나의 친할아버지가. 그림만 한 100점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꽤 돈이 되네. 다른 재산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속세를 냅니까? 어떻게 상속세를 내냐고요? 예. 일단 그림을 파는 방법이 있을 거고. 예. 근데 그거는 뭐 이제 필요할 때마다 팔아야지 상속세 낼 거라고 한꺼번에 팔면 싸게 팔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는 어떻게 날아옵니까? 세금 고지서는 똑같이 날아와요. 미술품도 우리나라의 상속세 기본 컨셉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림은 가격을 측정하는 게 어렵지만 어쨌든 사고 팔리니까 가격이라는 존재하니 돈 되는 건 다 상속세 내라. 그렇습니다. 상속세 내야 되고요. 미술품을 그러면 얼마냐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세율은 같다는 거죠. 같습니다. 1억 원의 현금을 상속받았을 경우와 1억 원짜리 그림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세는 같은 금액을 낸다. 그 그림의 시가가 1억 원이라고 평가가 되면 똑같이 내게 됩니다. 대신에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것 중에 국보나 보물이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림? 그거는 상속세 안 내요. 오? 그렇게 법으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그 기증하기로 했던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에 1980년 중반쯤에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물려줬어도 상속세를 안 내는 거죠. 왜 국보나 보물은 상속세를? 거기까지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유도 모르죠.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사무관님은 그 법 만들 때는 없다가 초등학생이었을 테니까. 어쨌든 신기해요. 그런 이유로 국보와 보물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일단 그리고 그럼 아니다. 이건 어떻게 매기냐? 그 상속세 내는 사람이 감정 전문 평가 2명을 찾아갑니다. 세금 내려고 예. 그림 감정사를 찾아서 2명을 찾아갑니다. 2명 혹은 3명. 예. 그 사람들이 감정 평가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평균 가액을 써서 냅니다. 평균가에 네. 두 사람의 평균 가액. 그게 터무니없이 낮다고 생각되면 국세청에선 그걸 대비해서 국세청이 위촉한 전문위원 3명을 초청을 해서 위원회 같은 걸 열어요. 그래서 아닌 것 그 같으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한다.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둘 중에 높은 걸로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림 감정사가 어딨냐 우리나라에. TV 가끔 뭐 골동품 갖고 나오면 평가해 주시는 그런 분들.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미술품 시가를 정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라는 게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거를 몇 개인지를 누가 알아? 몇 개인지 국세청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제대로 매기긴 힘들어요. 지금처럼 뭐 이건희 회장이야.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공개가 됐으니 공개가 된 게 아니라 예전에 김영철 변호사라고 그 삼성그룹에 일하시다가 그거 양심 선언한 분이 어디 그림 다 있으니까 빨리 가서 덮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가 된 거잖아요. 공개가 됐으니 뭐 대략 매길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 쪽에서도 감정평가사들 여러 명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 명 불러서 평가를 받아 보니까 대략 그게 한 3조 정도 그 정도 된다. 감정평가 받은 거다. 네. 받은 거라면 부풀려져 있습니다라는 그럴 것 같습니다라는 저의 추측은 얘기 안 한 걸로. 편집하지 마세요. 저분 틀린 것도 인간적인 면이 들어가야 돼요. 이미 해버렸구나. 난 이번에 신문 보면서요. 네. 60%를 사회 환원했다고 하길래.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세금 냈 일면에 세금 냈는데 아니 상속세도 내야 되는 분들이 사회 환원을 60%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봤더니 상속세 포함. 상속세가 원래 한 재산의 한 그렇죠. 5-60% 내는 거예요. 네. 그게 많긴 많지. 네. 그러나 세금인데 세금을 언제부터 사회 환원을 하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럼 국세청은 그럼 사회 환원 접수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면 납세인데. 이제 곧 우리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내시는 분들 사회 환원 하시겠네요, 다. 그래서 이거 너무한다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다. 그게? 그러니까 아니 기업주 사망한 후에 상속세 내는 걸 이거를 사회 환원이라고 하면 네. 그럼 뭐 매 분기 부가세 내는 뭐 상인들은 그런 사회 환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데 공교로운 건 네. 거의 모든 신문들이 다 그렇던데요? 같은 표현을 썼어요. 네. 되게 창의적인 발상이잖아. 원래 이걸 상속세를 사회 환원으로 포장해 주는 건. 네. 그래서 이건 신문사 편집국장님들끼리 저녁 때 회의를 했나? 맞추자. 단카방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려드렸나?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닌데요.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세금 내니까 사회 환원인 셈이죠. 깜짝 놀랐어요. 이랬나? 물론 그 세금이 너무 과하냐 아니냐는 따로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있으나 그걸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무튼. 아까 무슨 얘기까지 했죠? 문화재. 국보나 보물은 세금 안 내고 네. 감정평가해서 내는 거고. 네. 그러나 그림이 몇 점 있는지는 할아버지랑 나밖에 모르니까 대체로는 세금 안 낸다. 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면 만약에 국보나 보물급이 될 것 같으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선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지정해달라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 혹시 좀 오래 나가고 이건 좀 돈 될 것 같다 하는 거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 미술품 기증하는 것 중에 국보나 보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도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 개인이 어떻게 국보나 보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 하기사. 말이 안 되지 않냐. 국보나 보물은 국가 거 아니냐. 알아봤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느낌이 이건 왠지 국보야. 이건 있지 그런 거. 이건 국보야. 보스가 느껴져. 아빠는 왜 이거 신청 안 했지? 그러면 시도에 가서 신청을 해요. 그럼 뺏기지는 않아요? 뺏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뺏기진 않는다. 지정이 되면 그렇게 지정이 되면 그냥 개인 거예요. 그거 국가가 안 가져갑니다. 그럼 그냥 개인은 뿌듯함이 있고 이거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국보나 보물은 상속세를 안 매기는구나. 상속세를 매기면 누가 국보나 보물을
신청하겠어요. 내가만 갖고 있으면 나밖에 모르는 거죠. 드러나게 하려고. 드러나게 해서 우리 모두 가끔씩 사진이라도 찍고 구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대대손손 보존도 되고. 그런데 상속세를 매기면 꽁꽁 숨겨놓다가. 그렇지. 그러다가 어디 뭐 비싼 돈 준다고 하면 이탈리아에도 팔고 뭐 태국에도 팔고 그렇게 될까봐.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자유롭게 사고 파는 거 다 되는데 해외 반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클이나 제임스한테 파는 건 안 돼요. 외국인한테는 안 돼요. 안 돼요. 또 해외 문화재 유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외국 나가는 건 철저하게 막고 그럼 있고. 돈은 필요해. 그런데 제임스는 10억을 주겠대.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주겠대. 네. 그러면 정부에서 10억에 사줘요? 그거 치지 않았네. 그렇지 않으면 그럼 줄이야, 막으면. 근데 아마 사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적인 해례본 같은 경우에 달라고 하면서 지금 돈 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아서 가격이 근데 이분이 말하는 가격이랑 안 재밌다. 맞아요. 그리고 팔게 되면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신고해야 돼요. 문화재청 15일 이내에.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런 거. 등기 치는 건 아니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관리가 될 테니까. 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내가 신청 안 했는데 문화재가 돼버리는 경우. 우리 오래된 막 한옥집. 그렇지. 감출 수 없는 한옥이나 이거 큰 거는 드러나 있는데 문화재청이나 혹은 지자체에서 지나가다 보고 저거는 문화재네? 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집은 이제 내 집인데 외국인한테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나? 그 외부 반출이 안 되니까 그건 상관없나? 김현우 소장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TV쇼 진품 명품에 할아버지 골동품이라고 갖고 나갔는데 그 문화재청 직원이 보다가 야 저 국보다야. 그럼 국보되는 거냐? 그래갖고 또 어제 또 전화해갖고 물었더니 문화재청 직원은 다양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꼭 묘사합니까? 저 국보다냐?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문화재청 직원이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국보인데 이런 느낌으로. 국보인데 저거 보니까 딱 봐도 국보지 저건 느낌이 국보잖아. 안 됩니다. 일단 개인 소유를 국가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지정은. 네,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뻔히 보이는 저 건물이 국보인데도 내가 신청 안 하면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에 집 같은 경우는 지정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렇죠.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고쳐줍니다. 그 정비 사업을. 나라 돈으로? 나라 돈으로 고쳐줍니다.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 이렇게 좀 해가지고 색깔 좀 바꾸고 좀 변경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하면 이제 나가서 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뭐 2층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건 당연히 안 해주겠네.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면 훼손했을 때 유기징역이에요. 훼손하면. 징역 감옥을 가요? 유기징역이에요. 내 건데? 네, 문화재보호법 95조에 써 있어요. 그렇게 유기징역에 처한다. 훼손 또는 응닉의 경우 써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용어다. 유기징역. 뭔가 오가닉 느낌인데. 오가닉. 건강한 징역인가요? 그럼 김현선 일단 그거 궁금하죠? 이거 훼손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쵸? 이거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 나가고요. 중간에 한 번씩 암행조사 나가요. 비포와 애프터. 암행조사도 나가요? 그것도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안 보여주겠다 그러면 미술품 내 저기 지하실에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영장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안 보여주면 그런 것도 계약을 맺나? 그래도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는 하니까. 실제로 근데 그 조사를 했는데도 안 보여줘서 확인을 못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국민자금 해례본 얘기하셔서 그럴 수 있죠. 그분은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시고. 어쨌든 기본 컨셉은 개인 소유권이 소유다. 네. 보물이든 뭐든 그런 것이다.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살아가면서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지식인데 어디 모여서 아는 척하기는 참 좋은 굉장히 좋은 지식이죠. 야, 국보랑 보물은 상속세 안 내는 거 알고 있니? 요거 하나만 얘기해줘도 좋잖아요. 괜찮네요. 아는 척하기 좋은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 매매되는 거 알고 있었어. 나이 들면서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잔기술들이 쌓여서 그래. 그래 진짜.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런 잔기술이 안 쌓이면 할 말은 없는데 본인도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제가 나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자네 뭐 시집은 언제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다가 분위기 쌓여지는 그런 이상한 얘기. 그래서 어른들은 내가 보기엔 어른이 될수록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이야기거리를 자꾸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거리 떨어지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괜히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좋은 스토리를 하나 얻었네요. SKIET. 이 SKIE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IE는 뭐예요? IE. 그러니까 I는 뭐의 약자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신박하다. 여러분 이게 김현우 소장의 실체입니다. 이분이 재테크 말고는 몰라요. 넷플릭스 모르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이가 뭔데요라고 하면 나는 당황하잖아. 티는 테크놀로지라고 꼭 집으면 그렇게 부르더라. 나 싶어서 봤더니. 아이도 집어줘야지 뭐의 약자인지. 신기하긴 했어요. 왜 SKIET라고 쓰고 그러니까 왜 SKIE 테크놀로지 다 원문을 살리려면 살리지 왜 T만 테크놀로지로 살리지? 뭐예요? 기자님? I는 뭐 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금 일단 추측컨대 I는 뭐 좀 창피한가? 에너지일 것 같고. 네. I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니까 이노베이션 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인터넷 깜짝 놀라셨죠?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이죠. 되게 당황했어요. 잠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 소개를 한번 찾아봅시다. 뭐 편집하면 되니까. 이게 최다 공모주 얘기의 기사에 묻혀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 SKIE 테크놀로지. SK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쪽. 인포메이션 일렉트로닉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일렉트로닉이요? 네. 정보 전화 끊자. 정보 전기 기술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테크놀로지만 살리는 이유가 있네. 다 살렸으면 어색할 뻔했네요. 예. 아무튼 이게 청약 보통 공모주 청약을 하면 돈 든다고 하니까 몰리는데 돈 든다고? 돈 된다고 하니까 몰리는데 사실 이 회사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뭐 만들어요? 배터리에 쓰이는 분리막을 만드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리막이 뭐야라고 하시겠죠? 이제 시작이에요. 음악 깔아주세요. 네. 이제 슬슬 배터리 시작하는 분리막? 네. 배터리면 전기차.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배터리, 핸드폰에 쓰이는 배터리, 이건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불리잖아요. 그 배터리를 만들 때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은 음극과 양극, 우리가 건전지 보면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 판판한 부분 그렇게 있는데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때 이 중간에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잘 흐르게 하려면 전자가 왔다 갔다 입자가 왔다 갔다 하려면은 근데 이 사이에 전해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기만 잘 흘러야 되는데 문제는 이 리튬 이온이라고 불리는 전자만 흘러야 되는데 음극과 양극이 중간에 만나면은 섞여지면은 다른 게 섞이면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불이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이걸 막아주는 분리막이 필요하다라고. 근데 이게 분리막이 만드는 회사가 이 SKIE 테크놀로지인 거죠. 이게 이 회사가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거고 전 세계에선 3번째로 성공을 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배터리는 전기가 왔다 갔다 안에서 흘러야 그래야 이제 그 전기에 흐르는 힘을 가지고 바깥으로 쏘아주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건데 배터리 안에서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온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재료가 양극의 재료와 음극의 재료가 섞이면 안 되는데 섞이면 불나고 섞이면 그 합선되면 불나는 거랑 같은 거군요. 같은 거고 그 안에서 가운데서 콘센트에다 젓가락 찌르면 으악 이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건 내 몸에 전기가 들어온 거고.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양극과 음극이 딱딱하면 우리 로켓 건전지 뭐 이런 것처럼 딱딱하면 섞일 일이 없는데 그게 물 같은 거라면서요. 액체 꿀렁꿀렁. 뭐 그래서 자칫하면 섞여서 이 가운데 분리막으로 막아놔야 된다. 이온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완벽하게 막는 딱 차단된 막이 아니라 구멍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리튬 이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거 좀 쉽게 좀 설명해 줘봐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비유 배틀입니다. 비유 배틀. 쉽게 설명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나는 뭐.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엊그제였나? 제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얘기할 때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유가 금속들, 니켈, 망간, 카드뮴 어떻게 분리하느냐. 분리하는 거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 쓴 애널리스트 2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어렵냐? 이분들도 잘 몰라요. 어떻게 왜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를 이 기술에 대해서 대강은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해. 화학 전공하신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성일 하이텍에서 진짜 만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막 설명을 해줬어요. 이해는 됐어.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에 앉아 있는 진우 형한테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 진짜 너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도 못 알아들 것 같다 했더니 그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더니 그러고 갔어. 그냥 말하다 말고 갔어.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내가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설명을 했지 방송에서. 네. 그러더니 갑자기 비빔밥 얘기를 했잖아요. 비빔밥을 딱 얘기를 들잖아요. 남긴 비빔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긴 비빔밥에서 고추장과 밥과 채소를 다 분리해서 재활용하려고 해봐. 얼마나 어렵냐. 미쳐 돌아가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거 듣고 2번 놀랬잖아요. 한 번은 저 비유가 너무 산뜻하고 두 번째는 내가 깔아준 걸 깔아주니까 그 위에 하는구나 이거를 숟가락 빵 얹고 결국 비달 이진우 선생이 있기까지는 게스트들의 밑밥이 있었다 이거는. 그래서 어렵게 지금 리튬이온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분이 뭔가 그거는 이런 거네요. 그런 거야. 이거 취재한 이유도 뭐였냐면 진우 형이 이거 왜 어렵대? 그 어려운 이유가 뭔지 나 좀 알아봐. 분리막을 만드는? 아니. 그때 재활용 재활용. 그래서 알아본 거거든요. 저는 비빔밥 이거를 이제 많이 남겨봤으니까. 네. 그런데 박세훈 작가는 그걸 못 떠올리는 이유가 안 남겨봐서. 음식을 남기는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왜 남기냐? 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누가 비빔밥을 남기고 그걸 분리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비빔밥 왜 남기냐고. 음식이 남는 게 그 맛있는 걸 왜 남기냐고. 이상하게 지금도 어제 이게 카톡에서 우리 얘기한 거예요. 분리막 얘기를 좀 해보자. 네. 근데 어렵게 얘기하면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쉽게 해보자.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분리막인 거지. 그 분리막이 어떤 거냐? 저는 저부터 도전할까요? 그 막이 우리 녹차 티백의 그 주머니 같은 거예요. 녹차 아예 건더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러나 녹차 성분은 빠져나와야 되고. 성분은 빠져나와야 되고. 그 막. 그 정도의 아주 미세한 녹차 건더기는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예요. 배터리에서는 그 리튬 이온의 이온은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 전해액은 움직여서 서로 붙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녹차 티백은 녹차 건더기만 안 빠지면 되니까 쉽지만. 그렇죠. 이온은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구멍이 아주 작아야 되는데. 아주 작아야 되겠죠. 이온이라고 하는 전해액은 안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은 기술이다. 네. 굉장히 구멍이 작지 그 분리막. 그러니까 이 분리막이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용실에 가가지고 어디를 잘라드릴까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 않은 게. 그래서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얇아지면 찢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얇아지면. 너무 두꺼워지면 또 못 통과할 테니까. 이거 녹차 티백이 너무 두꺼우면 물이 우러나겠어요? 나 머릿속에 뭐 하나 어떤 상품이 하나 떠올랐는데. 지금 떠오르는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 떠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얘기 안 할래. 이건 19금이야.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나 왜 알아보냐. 근데 얇게 하는 게 정말 기술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대신에 강도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게 관건인데 이게 또 싸게 만드는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이게 건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습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건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솜 같은 거 찢어지는 모습 생각하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서 구멍이 생기잖아요. 네. 그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살짝 구멍은 있으나 또 막아주는. 네, 견식 방법은 그건데 이게 정말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얇아질수록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쵸. 강도가 약해지고 이런 단점이 있고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방법은 습식인데 이거는 건식이 아니라 이게 잡아당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화합물을 투입을 해서 뭔가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뭔가 더 얇고 강하게 만드는 그 구멍을 만들어주는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기술이고 복잡한 기술이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더 주목을 받는. 차라리 통과하게 하는 것도 해요. 쉽고 그냥 막는 것도 쉬운데 막기는 막으면서 뭔가는 살짝은 통과는 시키고 싶은. 그렇죠. 그래서 LG가 잘하는 게 뭐냐면 손만 저 우리 바깥에 PD님이 배틀에 도전하셨네요. 고어텍스가 뭐야? 이게 고어텍스가 뭐냐면 이 분리막이요.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하냐면 이 특성이 습기 내부에 있는 습기는 배출을 하고 외부에 있는 그 물이 들어오는 거 방수는 되거든요. 이 재질이. 고어텍스가. 그래서 고어텍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다. 이거를 재활용하는 게 고어텍스 느낌으로 의류로 만들기도 해요. 분리막을 재활용한다고? 네, 재활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의류를 만든다고? 배터리를 그걸로? 나중에 분해해서 네. 그거 꺼내서 네. 그걸 그래서 일일이 바늘로 꼬매서 의류를 만든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납득이 안 된다. 저도 눈으로 본 이게 적이 근데 없으니까 도대체. 버려지는 양이 축구장 크기의 몇백 배라 그랬는데 버려지는 양만 해도 왜냐하면 이 분리막이라는 게 조금만 찢어져도 불량이기 때문에 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쓰던 게 아니라 그렇게 공정 과정에서 그렇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거를 있고. 재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가끔 저 이제 남친이나 여친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면 네. 엄마도 계시고 그럴 때 엄마 없는 집에 가면 안 되고 분리막 없는 거고 그거는 엄마가 분리막인가요? 엄마가 분리막 같은 거지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엄마는 둘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나 또 지금 너무 너무 친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가끔 뭐 사과도 깎아서 들어왔다가 살짝 방문 살짝 열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정말 지능형 분리막이네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아예 끊어놓는 것도 아니면서 네. 그렇다고 일단 그 큰일은 막아야 되니 뭐 이제 그런 느낌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분리막이네. 지금 그거 배틀에 그거요? 그건가요? 배틀 참가한 거 엄마인가요? 엄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엄마로 도전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비유 배틀에 아닌 것 같아요. 아 차라리 녹차 티백이 좀 나았나? 나 이 녹차 티백을 이길 수가 없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 못 이기겠다. 알겠어요. 그래 그럼 김현우 소장 승. 우와 기분 좋다. 신난다. 저는 어망 생각했었거든요. 어망. 그물. 그러니까 셀이 욕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전해질이 용액이라고 했잖아요. 어허. 욕조에 물을 어느 정도 받아 놓는 거예요. 리튬 이온은 물고기고 물고기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작은 물고기는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큰 아주 작은 물고기는 안 물고기. 움직이게 하는 어망. 그렇게 하는 어망을 생각했는데 야, 녹차 티백은 못 이기겠네. 다 비슷하게 여과하는 것들이면 다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뭐라고 이 회사가 무슨 저 일단 녹차 시가총액이 티백이 이렇게 높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문제가 생기면 이건 사고로 연결이 되니까. 배터리 터진다 그럼 대부분 여기서 스마트폰 발생하는 터지는 거니까. 거는 그래, 엄마가 물론 잘해야 위험하긴 돼. 하지만 잠깐 차가 터져. 터지면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중요하지. 근데 이게 녹차 티백이야 좀 터져도 뭐 그냥 다음 하면 되지만 기분 나쁘고 말릴 때 엄마는 잘하셔. 고체 배터리로 바뀌면 필요 없는 부분인 거죠. 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할 때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양쪽이 다 양극과 음극이 액체인 거가 불안하니까 네. 이거를 고체로 만들자. 예. 그러면 서로 사고 날 일이 일단 없지 않냐. 안전한데 대신에 리튬이온이나 그 이온들이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네. 안전은 하면 안 움직이고 잘 움직이게 하면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엄마가 항상 붙어 다니면 안전을 한데 안 생기고 전고체 뭐가요? 친구가 이성 친구가 근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막 진짜 제대로 개발이 돼서 활성화가 되면 이거 이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만드는 회사니까 의미가 없어지죠. 얘는 좀 그래서 이 회사의 IR 할 때 네. 여러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예. 다른 데서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고 하는데 너는 어쩔 거야?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할 거냐. 예. 그랬더니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네. 그거 나도 좀 알아봤는데 네. 2030년까지는 아직 택도 없어. 멀었어. 전고체는 그러면은- 이 느낌이죠. 시한부는 203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밝히는 거죠 외부에는. 그러나 퀀텀스케이프라고 미국 회사 있는데요. 네. 제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유의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는 요즘 주가 많이 안 좋은데 아, 그 회사는 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회사예요. 2025년에는 우리가 할 거예요라고. 네. 아직은 뭐 만들기는 했는데 양산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는 회사야. 그러게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죽겠네요. 퀀텀스케이프가 빌 게이츠랑 폭스바겐에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IPO 했을 당시에 $130인가 갔었어요.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가다가 네. $30로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들어갔죠. 그쪽도 공모를 했을 지금은 때는 20 몇 달러죠. 아니요, 지금은 $40 정도 돼요. 그래요? 네, 이거 중간에 한번 한 $70까지 올라왔었어요. 안 팔고 버틴 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공매도 그 리포트 발간하는 쪽에서 네. 야, 요거 봤더니 이거 다 구라다.
얘는 기술 없다. This is 구라.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는 바람에 쭉 떨어졌어요. 그러다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제가 이걸 왜 투자했냐면 잠깐 궁금해요, 박준 씨.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궁금한 듣고 걸로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지켜보려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거야. 그럼 안 할래? 지켜보는 건 꼭 투자 안 해도 지켜볼 수 있어요. 아니요. 투자 안 하면 안 지켜봐요. 내 돈이 들어가 있어 자세히 지켜보지. 저한테 이상한 종목 하나 얘기해주고 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저를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 괜히 이상한 거 사가지고. 아무튼 이 정보체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기술 자체가. 언젠간 개발은 되겠죠?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는 이제 이거 만드나요? 의류? 고텍스? 네, 그런 거. 업종을 전환해서 의류업으로. 그거 알아요? 그거 예전에 필름 만드던 회사 중에 코닥. 네. 코닥. 요즘에 코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까? 몰라요. 옷 만들어요. 진짜요? 코닥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그 되게 느낌 있어. 근데 그 약간 노란색 뭐 이렇게 지금 곰표 맥주 같은 그런 건가? 그런 느낌? 뭐 그런 거죠. 같은 소재를 하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필름 같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필름 소재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옷도 만들고 원단적으로. 근데 그쪽은 이제 원단인데 네. 코닥은 그냥 브랜드만 살리는 거예요.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 잠바 이런 거. 그 원래는 그 탐험하는 그런 그냥 콘텐츠 잡지 이런 거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그거 거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거예요. 그 브랜드 라이선스 해왔을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우리나라 애들이 만든 거예요. 그 디스커버리 같은. 아니 그 브랜드 그렇게 써도 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와서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디스커버리를 입고 나가면 외국에서 막 직원인 줄 알겠네. 직원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의류를 만들면 이 시장은 통할 것 같다고 해서 그쪽 본사를 설득해서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게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가방 혹은 옷 이런 거고. 그런 느낌이고. 코닥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 곰표 요즘에 맥주 있잖아요. 곰표 맥주. 곰표 밀가루가 뭐 그렇게 만든 그런 느낌인가요? 딱 보면 뭔가 신기한 느낌. 그래서 무슨 말표 구두야. 저런 것도 있네. 우리 PD가 지금 그 핸드폰 케이스를 보여줬는데 오뚜기 케찹이 그려져 있습니다. 윤소환 PD가 굉장히 얼리어답터고 맞아요. 트렌드 세터예요. 민감해 트렌드에. 근데 왜 우리 삐지는 아직도 안 만들고 있을까? SKIT가 분리막 말고 다른 것도 한다면서요, 기자님? 그 투명 PI라고 불리죠. 그 요즘 폴더블 폰 만들 때 위에 화면 보호 필름이라고 불리는데 유리로 만들 수도 있고 필름 소재로 만들 수도 있는데 SKIT는 필름 쪽으로 만들고 있는. 어쨌든 얘는 막 쪽으로 만드는구나. 폴리이미드? 네, 폴리이미드 필름. 이미드가 뭐예요? 소재 이름이라 저도 그걸 폴리는 알고 묻는 거예요? 일단 이미드부터 이미드부터 알라고요. 야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하셔서 되게 당황스럽네요. 진짜 몰라서. 저도 이제 들었는데 이미드가 뭐야 물어보지가 못한 게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이럴까 봐. 워낙 제가 다른 분야 모르는 걸 이제 이미지가 붙어져서 남들 다 아는 줄 알고 얘기하니까. 그냥 이름 붙인 걸 거예요. 뭐 폴리프로필렌 그러면 프로필렌이 뭐야 그럼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인 거야.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까봐 알려드리면 저희 진행자는 무기재료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무기 만드는 무기재료 공학이요? 재료 공학 뭐 하여튼 그런. 제가 이제 입학할 무렵에는 금속 공학과와 무기재료 공학과와 다양한 이제 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합쳐져서 재료 공학부로 바뀌었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PD님이 밖에서 화면에 이걸 띄워주는데 폴리이미드가 뭔지를 저렇게 설명해도 몰라요. 고분자의 한 종류로서 이미드 작용기를 주세에 가지는 분자를 통칭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네이버 사전 정말 폴리이미드를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도중에 이미드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적 완화는 양적으로 완화하는 거다. 그렇구나. 얼마 전에 공모주 공모주래 공매도 교육이 그런 식이었어요. 어려웠지. 야 이거 뭐야? 공매도란 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모주 청약은 앞으로도 할 겁니까, 김현우 소장님은? 네, 괜찮은 거라고만 하면. 저는 소장님이 공모주 청약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또 저 지켜보면서 그 되면은 팔아가지고 점심 사주더라고 늘.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나요? 이게 몇 번 했어요. 근데 공모주 청약 저는
예전에도 쭉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어떻게 하냐면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이런 거 못하죠. 제가 어떻게 해. 그런데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첫날 따상은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거예요? 따상이라는 건 네. 더블 엔드 플러스 상한가니까 네. 10,000원에 공모하면 20,000원 됐다가 20,000원에 30%가 26,000원이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첫날. 네. 그럴 거면 26,000원에 공모하지. 왜 10,000원에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그럼 22,000원쯤에 공모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봅니다. 이 기업이 공모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 그러면 4만 그럴 것 같아서 22,000원에 공모하면 일단 44,000원 되고 거기서 30% 하면 아니 근데 적정 주가를 보잖아요. 이걸 할 때 처음에 이제 공모라는 걸 할 때 사실 그래요. 이제 이 증권사에서 너네들의 적정 주가는 니네 하는 일, 실적, 주변의 동종업계의 가치 비슷하게 봤을 때 니네 주식은 10만 5천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10만 5천 원 그러니까 한 10만 원에서 10만 8천 원 사이가 적당해라고 하면 그 밴드를 형성을 해주면 자, 요 중에 기관 투자자들 즉 증권사들 니네 요 정도 가격이면 얼마에 살래? 라고 해서 물어봐요.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봐야죠. 근데 너무 비싸게 내놨다 그러면 야 니네가 무슨 말도 안 되게 그 정도 가격이야. 안 해. 우린 너희한테 투자. 이래버리면 이제 공모 망하는 거니까 너무 높게 쓸 수도 없고 너무 낮게 쓸 수도 없는데 그렇게 밴드를 딱 만들어서 줬더니 요번에는 다 최고 금액을 써서 낸 거죠. 증권사별로 기관들로. 그래서 밴드를 너무 낮게 쓴 거네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밴드를 낮게 쓴 건데 밴드를 높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이 되는 건 진짜로 실제로 투자금을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엑시트 해당 기업에 뭐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기업을 읽어가지고 상장시킨 다음에 다른 회사의 이제 대표가 팔 때 이 상장시켜 놓으면 팔기 쉬우니까 그럴 때 아 그래 뭐 공모가 잘 되든 말든 어쨌든 그 주가가 더 올라가든 말든 그래서 상장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공모하면 많은 돈이 회사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바라지 않고 상장회사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 그냥 싸게 갖고 가세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뭐 이렇게 팔면 그걸 받아다가 싸게 파니까 네. 그러니까 따상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격 결정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싸게 파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네. 또 무조건 공모주는 더블 가고 그 다음에 상한가 간다는 거가 뭔가 그 룰처럼 되어 있어서 공식이 되어버렸죠. 그냥 10,000원짜리 주식도 10만 원에 공모하면 그럼 20만 원에 시작해서 26만 원이 첫날 거래일이네. 네. 투자 설명서에 사실 그 가치는 나와 있어요. 장외 거래가나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게 적정한 가격이에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나 보니까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야 공모가가 너무 비쌌다. 그날 상한가 따상 간 건 너무 비쌌구나. 그건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건데 실제로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밑으로 시작한 주식들도 많이 있어요. 예. 제가 17년 자료였나 보니까 한 30% 정도. 너무 옛날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주가가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지지도 않은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기에는 좀 애매한 거고. 그래서 따져봤더니 한 60개 정도가 상장을 했는데 그중에 20개 정도가 시초가가 처음 시작 가격이 공모가보다 밑으로 시작했고 이거를 떠나서 종가, 그날의 종가가 공모가보다 아예 하락해서 끝난 게 17개 종목이에요. 60개 종목 중에. 네? 셌어? 아니 그걸 왜 외우고 다녀요? 그때 공모가 왜 셌고 왜 외우는 거예요, 그걸? 그때 송경제에서 그걸 아이템으로 다뤘거든요. 그거 아직까지 외우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건 분명히 내가 그런 거는 좀 질문을 짰을 거고. 머리에서 비워요 좀. 이렇게 안 비워져요. 이런 거는 이게. 전 너무 놀라운 게 저도 비슷한 자료를 보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상장일 날 이 공모가 시초가보다 이제 하락한 케이스가 뭐 10개 기업이 있으면은 그 중에 3개 기업 정도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10개 기업 중에 절반 정도가 하락을 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걸 2017년에 기억하시네요. 82개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 20개는 스펙이었어요. 62개가 공모를 한 거고. 그때 우리가 스펙 아이템 할 때 그게 스펙이 그 전주였어요. 아이템이. 스펙 다음에 공모주 공부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숫자를 지금 왜 외우고 있냐고요. 80개를 했는데 60개가 뭐가 스펙이고 그중에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볼 시간도 거짓말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2017년 자료 들여다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자료도 없고 직접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왜 했냐고 이걸. 그 아이템으로 달았잖아요 그때. 그 질문지 누가 썼어? 박세훈 작가가 아마 썼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뭐 얼마나 돼요? 그러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훌륭하다. 훌륭하다. 손경제가 이렇습니다.
허투루 방송을 만들진 않아요. 저희는 김현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방송이죠. 끝. 할 얘기, 이렇게? 할 얘기 더 있어요? 갑자기 뭐 있나요? 할 얘기 딱히 없는데 킥보드 얘기나 좀 더 해드릴. 킥보드. 킥보드. 맞아, 킥보드. 전동 킥보드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제 누가 달아놨더라고요. 어제 저희 존경하는 한 선배님 한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래 계셨는데 예. 그 커피 타임을 들으시고 아마 그분은 내 생각엔 한국에서 사우디에 가신 지가 꽤 오래 되셔서 네. 킥보드라고 하면 집에 이제 아이들이 싱싱이 스카이 싱싱 같이 타는 그거 얘기하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라는 게 뭔가 아마도 여기저기 그 이제 동네 곳곳에 유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생겼다는 걸 아마 모르고 계신 듯 했어요. 그래서 수동입니까 아니면 전동입니까 여쭙길래 제가 전동이라고 확실히 전동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전동입니다. 그래 그 한국 상황 잘 이제 업데이트 안 되셨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어쨌든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시겠다. 어쨌든 그런 건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이거 길거리에 있는 거를 견인을 해가면 이렇게 불법 주차는 사진 찍고 분명히 너 불법 주차했어 이거 하고 끌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잘 세워놨는데도 견인 업체가 틱 건드리고 쓰러졌네. 그다음에 쓰러진 사진 찍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하나 가져가면 4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 그런 불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딴에는 잘 놨다고 놨는데 이거 잘못 놓은 겁니다라고 하면 그 잘 놓는 기준은 뭐냐 도대체. 잘 놓는 기준. 주차는 불법 주차구역 아니면 주차 가능 구역이 선으로 그려져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어디에 어떻게 놓으면 정상이고 어디에 어떻게 놓으면 이거는 비정상인지에 대한 룰이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원칙은 인도에 되는 건 모조리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그래. 컨셉은 그래요. 인도에 올라오지 마라. 인도에 올라오지 마라. 이거는 도로에만 있어라. 근데 킥보드라는 게 아무 데서나 탈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주차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인도는 타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긴 하지만 그렇긴 한데 서울시도 그건 인정해요. 그래갖고 작년에 16개 업체 서울시 등록되는 16개 업체랑 MOU를 맺었어요. 맺은 게 뭐냐면 전동 킥보드 업체 16개? 예. 적어도 통행이 방해되는 곳에만 주차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인정해 줍니까? 길가에 가로수 옆에 그런 데 있잖아요. 통행에 방해 안 되는 곳들. 거기에 놓는 거는 저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10m 이내 안 되고요. 전철 들어가고 나오는데 10m 이내 안 됩니다. 담배 피워서는 안 되는 곳과 거의 비슷해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할 것 같긴 해요. 전동 킥보드 10m 이내 주차 금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긴 하고 그 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왜 이게 여기 있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통행에 방해가 돼? 이런 거는 다 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상식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을 집행하고 과태료를 매기려면 네 상식 내 상식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인도에 있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왜 걱정하냐면 지금은 업체들 전동 킥보드 업체들과 서울시의 만남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좀 될 만한 곳에 좀 관리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끝. 됐네 이제. 이렇게 끝나겠지 이제. 이 느낌은. 그런데 분명히 이게 이제 과태료가 많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우리 렌트카 빌렸다가 신호위반 단속되거나 주차위반 단속되면 그거 누가 냅니까? 렌트카 빌린 사람이 낸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 그럼 킥보드도 분명히 단속되고 이러면 킥보드 탄 사람한테 부과할 거라고요. 업체들이. 그럼 킥보드 탄 사람은 누구냐면 시민이에요. 시민. 이제 그럼 시민이 시청에 가서 민원하겠죠. 나 여기다 놓은 게 왜 잘못이냐? 아니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 내가 상식이 없어? 너 지금 나한테 뭘 상식하다고 했냐?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 모르는 김현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킥보드 업체 사장님들 18분? 16개요. 16개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 때 네 그렇습니다 하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주차조차도 이게 불법이니 아니 잠깐 됐는데 도대체 아무 안 찍어줄 거야 뭐 이러면서 이게 논란이 있는데 이게 그 룰이 없으면 이게 단속이 되겠느냐는. 그러게요. 맞아요. 그리고 영세업체 쪽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견인하는 업체들이 혹시라도 잘 세워놓은 거를 저기 통행로에 딱 옮겨놓고서는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 사진 찍고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게 내가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그런 거 왜 내 얘기를 좀 길게 해요? 못 들었는데? 나도 못 들었는데 아까 알겠어요. 그래도 문제죠. 그런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걱정이다. 이거 되게 진짜 뭐 헬멧 문제도 그렇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 그래요 이제. 네. 팟빵에 곰팅 구이님이 댓글을 주셨는데 우리 헬멧 이야기한 거. 예, 우리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 탁상 고는 건 잘 들으셨다고. 그런데 튼튼하고 이쁜 헬멧을 킥보드마다 걸어주고 대신에 헤어캡 우리 그런 거를 안에다 둬가지고 좀 위생 샤워캡 같이 생긴 거, 뭐 일회용 헤어캡처럼 뽑아서 쓸 수 있게. 킥보드에다가 이게 일회용 샤워캡 같은 거 하나씩 클리넥스처럼 그렇게 하나 뽑을 수 있게 만들어두고. 보통 뭐 2건 쓰고 그 위에다 모자 쓰고 이런 공용 헬멧은 같이 묶어서 걸어두고. 남이 쓰던 거 쓰기 찝찝하면 요 샤워캡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헬멧을 쓰고. 머리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위생적인 부분은 이걸로 해결이 되겠네요. 머리 망가지는 거 걱정이면 타지 마라 이거네. 어쩔 수 없죠. 머리를 밀든가. 뭐 아이디어 일수는 있겠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업체에서 헬멧을 제공을 해주고 위생의 문제, 머리 망가지는 건 누구도 해결 못하니까. 근데 그 헬멧이라는 게 분실을 막으려면 킥보드에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줄로 끈으로. 그럼 끈과 헬멧을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른바 우리는 유선 헬멧을 쓰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분실 막기 위해서는 그렇긴 그런데 만약 이 유선 헬멧이 사고가 나면 예를 들면 쓰러졌으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 킥보드에서부터 멀리 좀 떨어져 갈 수 있는데 그 헬멧은 머리에 고정되어 있고 그 킥보드에 붙어 있으면 자칫하면 목을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연결이 아니라 연결을 안 하고 불리하게 만들되 무선 헬멧으로. 그렇죠. 무선이죠. 그냥 일반 헬멧이죠. 못생기게 만들면 돼요. 누구도 가져가고 싶지 않게. 훔친 헬멧, 그 훔친 수건 그런 거 있잖아. 찜질방에 딱 정말 이거 너무 쓰기 너무 창피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가져가겠어 그걸. 가져가요. 그거를? 그럼. 못생겼는데? 그래서 가져가지. 이런 얘기 나올까봐. 아까 끝내자 그런 건데. 재밌지 않나요? 이런 맛이죠. 끝. 아이디어 또 주세요. 끝.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